안녕하세요. 오늘은 IoT 지식력 검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IoT에 대한 기술적 배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융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런 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과 6장, 이 융합되는 기술로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지능정보 기술, 블록체인,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라고 많이 이야기 나누죠. 빅데이터. 어떤 것이 빅데이터느냐? 일단 양, 볼륨이 커야겠죠. 그래서 볼륨.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얼마나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이 쌓이느냐라는 벨로시티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버라이어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시킵니다. 예전 같으면 엑셀 데이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사진, 이미지 뭐 이런 SNS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 이런 걸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밖에 코드 값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는 반정형 데이터와 같은 이런 형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 세 가지를 빅데이터의 3V, 세 가지 요소라고 하고요. 여기에 하나의 V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밸류, 그 데이터가 어떠한 가치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3V 더하기 1V, 4V, 4V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는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기존에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것을 여기에 더 추가적인 가미를 함으로써 그 좀 더 데이터에 대한 가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자체는 쌓이는 저장되는 것들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센서 데이들이 형성하는 그런 데이터들,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센서 데이터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관리하는 이런 형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자체는 이렇게 이전에는 관리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해서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분석하고 비즈니스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매력도를 갖고 있어요. 예측 능력 자체를 굉장히 높이게 되는 것들이죠. 무엇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했는데 빅데이터 환경은 무엇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비교 포인트, 이거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의 특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기, 속도, 속성,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의 양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터넷에서 1분 동안, 60초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인데요. 뭐 하나 볼까요? 구글에서는 1분 동안 410만 건의 검색이 이루어진대요. 410만 건의 검색이 1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다 쌓아놓죠. 그렇죠? 그걸 재활용하죠. 유튜브는 1분 동안 100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업로드 된대요. 이게 벌써 한 5년치 데이터니까요.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그 다음에 뭐 아마존에서의 판매량,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횟수, 트위터에 올려있는 트위팅 메시지들 이런 것들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처리인데요.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파치 오픈소스인 하둡이라는 분산 환경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둡은 처리하는데 데이터 구조에 조건이 없거든요. 없고 하둡은 다수 서버에 걸친 분산 컴퓨팅 문제를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컴퓨팅 능력이 떨어진 서버들을 모아서 한 개의 분산 환경을 이루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가 이미 대량의 로그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하둡과 같은 분산 환경이 제공됨으로써 가능해진 이런 형태의 부분이겠죠. 그 밖에 다양성,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형 데이터냐 아니면 음성 데이터냐 아니면 비디오 데이터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다양성,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정형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죠. 엑셀 시트라든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진 자료. 반정형 데이터, 고정된 필드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XML이나 HTML 같이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라고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유무선 전화기 통화 내용이라든가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뭐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을 다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구조다.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데이터, 이렇게 많이 쌓여지는, 짧은 시간에 많이 쌓여지는 데이터를 어떤 인프라 요건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요건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차원 분석의 중요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숙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컴퓨팅 기술에는 어떤 내용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사용되는 분석 알고리즘, 이것들이 연관규칙 학습이냐 아니면 분류냐. 연관규칙 학습 어려운 것 같죠? 알고 보면 또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트에서 누군가 양파하고 감자를 산다 라고 하면 갑자기 연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아, 햄버거를 만들려나 보다. 그럼 이 사람이 다음에 햄버거 빵을 살 확률이 또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양파와 감자를 살 때는 햄버거와 고기 또한 같이 살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연관규칙 그런 것 같은 학습 방법이에요. 분류, 이건 뭐예요?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지 해지를 하는지 소비율이라든지 이걸 설명할 기준이 되는 명확한 가정이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군집화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고요.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겟 마케팅 그룹을 만들어서 활용할 때 사용되는 것들. 회귀 분석, 뭐예요? 변화 예측을 할 때 사용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한계 또는 독립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하기 위한 것들인데 어느 정도의 사용이 되냐면 소비자 만족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변수를 찾아내서 뭘 해요? 다양한 시장이나 경제적 변수에 따른 판매량 예측 등에 활용되는 것들. 이런 형태의 회귀 분석, 리그레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분석 방법들이고요. 최근에 이런 자연어 처리, 뭐죠? 내추럴에 대한 자연어를 프로세싱하는 거죠. NLP. 그래서 NLP라고 하는데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을 해서 이런 감성 분석에 해당되는 것들, 이 사람이 긍정적인지 중립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감성 분석 같은 빅데이터 분석이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금에 대한 탈세, 탈루와 같은 이런 형태의 방지, 또한 정부 어떤 재정 강화 이런 용도로 빅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일본이나 밀라노 같이 지능형 교통망 형태에서도 이렇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최적의 교통 안내를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가 어디에 쌓이느냐? 클라우드에 쌓이는 거죠. 이 클라우드는 뭡니까? 요청형, 사용자에 의해서 요청으로 하는 서비스 방법들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요청을 해요. 뭐요? 어떠한 형태의 인프라를 내가 임대를 한다든지 인프라에 있는 플랫폼을 임대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임대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보통 크게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IaaS,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Saa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처럼 인프라스트럭처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임대를 해서 임대한 시간만큼 내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가 급증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분석돼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오는 것들이죠. 최근에 이런 트래픽 증가나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변화를 보고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개인형 컴퓨팅 환경에서 일반 PC에서 사용했죠.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환경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가 또는 뭐 부산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 센터들을 클라우드라고 하는 센터로 데이터를 이전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특징을 기존의 응용 인터넷 서비스하고 대별돼서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주요 요소 기술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산 컴퓨팅 기술, 그다음에 가상화 기술, 그밖에 사용자나 뭐 계정이라든가 또는 빌링에 대한 시스템 관리 기능,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기능, 사용자 인증에 대한 기능, 이런 형태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유의사항으로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장점들이 있어요. 확장이 용이하고 가용성. 옛날에는 내가 4TB의 스토리지가 필요하지 않는데 당장 1TB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많은 볼륨을 써서 안 쓰는 3TB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디스크 용량 자체가 굉장히 매년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올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떼어서 쓰다가 사용료를 내다가 용량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시점에 추가적으로 또 요구를 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용성이라든가 뭐 활용률,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협업이라든가 이동성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액세시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 모빌리티가 좋아졌다라는 것들, 이런 유의사항들 한번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이미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서비스를 할 거냐, 뭐죠? 서버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IaaS라고 하고요. 요 위에 OS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걸 올려서 미드웨어라든가 이런 것처럼 플랫폼을 포팅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플랫폼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 그걸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 위에 우리가 사용되는 ERP라든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가 세일즈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응용 서비스들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임대해서 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자원에 따른 모델들을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각 예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퍼블릭으로 오픈된 형태의 내용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느냐, 아니면 삼성그룹이다, LG그룹이다, 홍길동그룹이다, 여기 따라서 그룹 자체로 사용되는 거나 또는 공무원이다, 그럼 공공기관,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사설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또는 이 두 가지를 믹스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요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데이터가 해킹됐고 그런 것들이 이런 클라우드에 의해서 노출됐다라는 이런 형태의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밖에 이렇게 이런 클라우드는 서비스 자체가 많은 보안 위협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특정 나라나 기관이나 대학, 또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우리나라 클라우드에 대한 팔리시를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는 내 거지만 그거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가 위탁한 사업자, 위탁 사업자가 하게끔 되죠. 위탁 사업자가 애매한 모습으로 내 데이터를 노출시킬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보안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원을 공유한다든지 내 정보를 위탁한다든지 또는 가상화에 대한 이슈 또는 해마다 엄청난 패드, 노트북, 스마트폰들이 나오겠죠. 걔네들을 이렇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일이 다 테스트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단말에 대한 다양성 때문에 단말로부터 직접 어느 단말이든 접속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오는 보안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안 위협에 대한 사항은 아까 이미 우리 앞서 몇 차례 강의 중에 나왔던 것들처럼 사물 인터넷 보안 위협의 그런 유형들이 있었죠. 칩밴더에서부터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이르기까지 여기도 이런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기관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6가지에 해당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가상화 취약점 상속이라는 거, 클라우드 서비스는 시스템 자원을 통합 재분배하여 제공하는 인프라 계층의 특징으로 인해서 가상화 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속한다. 그래서 악성 코드 감염, 서비스 장애,
이런 것들이 신규 취약성에 의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가상화 취약점 상속에서부터 정보 위탁에 대한 정보 유출, 자원 공유나 집중화에 따른 서비스 장애.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려놨지만 그 자료를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사용 단말에 대한 다양화, 그 밖에 법규나 규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보안 위협. 이런 보안 위협을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형태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런 IoT하고의 접목되는 포인트는 요새 IoT 디바이스는 대부분 수집하는 데이터를 이제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용 공간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자원이 가용성 있게 확장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 IoT 디바이스에 대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적인 요소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밖에 클라우드에 있는 분석 플랫폼으로 분석이 되고 나서 리얼타임으로도 저한테 피드백이 오죠. 뭘로요? 모바일 기술로. 그래서 이런 모바일 기술은 어떤 형태의 변화냐. 기존의 모바일 기술이지만 그런 것들이 IoT로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비교점에 대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시대의 가장 특징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숙지를 하시고요. 특히 최근에는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네트워크에 물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특장점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밖에 모바일 시대의 가장 특장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운영체제라든가 또는 앱 서비스, 거기서 사용되는 특정 응용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밖에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 모바일 시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영상, 영화 파일 막 이런 것들 대용량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모바일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넓은 주파수 대용, 큰 스크린 이제 이런 것들이 대용량 데이터 트래픽에 해당되는 대응인데요. 근데 이런 연결형에서 이런 모바일형에서 연결 중심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의 변화가 오느냐? 첫 번째, 가벼운 연결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가볍게 저용량의 데이터가 와요. 뭐죠? 어떤 데이터입니까? 온도, 습도, 열, 진동, 센서, 뭐 감지, 뭐 스크래치 이런 형태 데이터가 몇 바이트 안 되는 데이터라는 거죠. 모바일 시대에는 몇 기가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죠. 영화, 오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작은 데이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연결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웹 중심의 플랫폼이에요. 사물에 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또는 웹에서 이루어지고 기기 제어를 위해서 가벼운 OS가 IoT는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뭐죠? 환경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IoT 디바이스가.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환경이 제공되어진다. 그래서 모바일 시대의 환경과 IoT 시대의 환경은 굉장히 많은 변화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개방형 API 모든 것들 OS 중심에서 웹으로 이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웹 표준 기반 기술로 만들어진 웹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램 간에 주고받는 그런 API 자체가 확대될 예정에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API 중심의 환경의 변화가 급전하게 예상이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 하나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핵심적인 특징, 모바일에서 사물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형태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대별되는지 숙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미 설명드렸었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서로 융합한 기술이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인지, 학습, 추론 이런 걸 연구해서 이를 통해서 구해내는 기반 기술을 우리가 지능정보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지하고 학습하려니까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IoT적인 데이터 수집적인 그런 정보기술이 요구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바일로 서비스한다. 이런 것에 기반한 정보와 같이 결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로봇, 자동차, 드론, 슈퍼컴퓨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산업 환경을 또다시 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능정보 기술이 들어오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인공지능 기반에 해당되는 로봇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새 오픈소스로 나온 다양한 플랫폼 안에는 이렇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형태로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는 사례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보실 내용들인데요.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에 걸쳐서 지능정보기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암호화폐와 더불어 가장 큰 핫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있죠. 블록체인. 그래서 이런 P2P 생태계 안에 이런 암호화폐뿐 아니라 블록체인 어떤 기술입니까? 신뢰를 심어주는 기술이죠. 신뢰를 심어주는 기술인데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IoT가 갖고 있는 P2P 네트워크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나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들이 마치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작용하게 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똑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뭐죠? 중앙화되지 않은 분산화된 앱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장도 필요 없고 만날 공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리모트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거기서 결정하는 값어치를 얻게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런 블록체인 안에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고 그래요.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인데 내가 내리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자동화된 프로세스 안에서 현물로서의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기계와 기계, 이런 P2P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금전적인 이미지가 교환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암호화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컨디션을 IoT나 다양한 형태의 산업군이 이끌어들여서 기계도 24시간 리얼타임으로 뭔가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스마트 계약, 그 밖에 디지털 자산, 또 DAO라고 하는 이런 P2P 기반의 자동화된 조직, 이런 컨셉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IoT에서는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세 가지 특장점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인가, 비인가, 장비에 대해서 인가 장비다 비인가 장비에 대한 것을 식별하게 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패치 매니지먼트를 할 때 제3자의 어떤 개입이나 사용자의 개입 없이 일정 주기로 컨디션이 되면 스마트 컨트랙이 작동을 해서 패치를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가장 밑단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밑단에서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가장 근처 가까운 곳에 이런 엣지 서버 같은 분석 플랫폼이 자리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이나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그랬다가 네트워크 트래픽이 비교적 느슨할 때, 한산할 때, 완만할 때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는 것들이에요. 이래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보안성이 좋아지고 데이터를 필터링 해주고 클라우드에 트래픽이 감소되는 이런 좋은 역할들이 있더라 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점이라는 내용들은 한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엣지 컴퓨팅의 대표적인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대별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포그 컴퓨팅,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랜, 거의 유사한 형태의 컨셉으로 틀리지만 엣지에 해당되는 노드나 개념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요새 비교를 묻는 문제가 가끔 출제됩니다. 확인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엣지 컴퓨팅 주요 기술적인 특성 몇 가지를 숙지하셔가지고 이동성, 자원 관리나 협업, 보안, 이식성 이런 것들을 판별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엣지 컴퓨팅 적용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시나리오 예시를 잘 보셔서 이거 비디오 분석을 한다든지 커넥티드 카,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가 회전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왕복 전달 시간도 줄여주고 추상화된 계층을 제공하니까 보안 위협이나 데이터 오염이나 이런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마지막 장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사회적으로 요하고 또 요새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요구가 어떤 것이냐를 반영을 해서 MVP, 최소 기능을 하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같은 걸 만들어 보는 이런 형태를 한번 반복해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터넷 기술 발전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 패턴에 대한 주기도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 개발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형을 많이 참조해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저 최고조에 있는 것들이 가장 안정기가 있고 인기가 많은 시기가 아니라 저 시기를 지나면 이쯤 돼서 안정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주류 기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것들도 역시 필요한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 정의를 할 때 강건성, 생산성, 혁신성 또는 신시장에 대한 차축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구분값이 어떤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보실 필요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사례를 분류를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만든 이런 티슈라고 하는 테크노 비즈니스 통합 분석 모델이 있어요. 각 말의 앞에 이니셜을 따서 TISSUE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술, 산업, 전략, 서비스, 사용자, 환경 이 앞에 맨 앞자리를 따서 티슈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상호 유기적인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해당되는 테크노 비즈니스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지가 되겠고요. 한번 쭉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다른 말로 9블록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4대 핵심 영역인 고객, 주문, 인프라, 사업 타당 분석 형태 내용들로 9개의 블록을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블록을 정의하는지, 그래서 가치를 중심을 하는지, 아니면 블록을 정의할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인지, 그래서 블록 정의할 때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 비용 구조 이런 형태의 가치 중심 모델들이 있다는 걸 숙지하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5포스 이론은 어떤 것인지, 5가지는 어떤 것인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산업 내 경쟁, 구매자, 대체제, 잠재 경쟁자 이런 것들의 요소가 어떤 민감한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앞에 1장에서부터 6장 이르기까지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그거를 구성하는 인프라는 어떻게 되고 그 인프라 위에 다양한 융합 기술하고 합쳐져서 더 큰 가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잘 숙지하셔서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한 3차례나 5차례 반복하시면 자격증 자체를 취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